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님이시고 우리 노동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계시는 김선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우리 동국여대 경영학 교수이신 권혜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토론 내용이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문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씩 해주시고 토론 10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노동문제연구소와 노동대학원하고는 인연이 깊은데요. 제가 고대 경제학과에서 노동을 전공하면서 지도 교수께서 노동문제연구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대학원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강의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대학원 주최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좀 이제 두 번째 세션인데 바로 무거운 얘기하기 그래서 평창동에 갔다가 절벽이라는 술집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그 평창동 고급 빌라 있는 쪽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건데 담벼락 큰 저택의 담벼락 밑에 있어서 절벽이더라고요. 절벽 옆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집에서 먹고서 탈나서 이틀 3일 동안 배가 아팠었습니다. 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한다라는 정부 정책의 진행 양상하고 어쩌면 비슷하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청년 실업의 철벽을 공고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이번 합의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오히려 청년 실업을 핑계로 시작된, 그걸 명분으로 시작된 일인데 그냥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이고, 정말 심각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정말 정체된 사회이고 퇴보를 할 것이 예견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그런 시기에 이 중요한 계기를 놓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년 실업 문제를 근거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실업을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 이렇게까지 지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문을 뜯어보면 청년 실업 해결책의 다룬 항목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비중 자체가 매우 작고 이제까지 청년 실업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왔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이번에 또 한번 박근혜 정부 버전의 특별법이 나왔지만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청년실 문제를 다뤄왔는데 전혀 해결책이 없고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복하는 정책 이외에 새로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규칙이나 일반 해고 도입 이런 노사관계 사안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와 있고, 노동시장 구조, 이중 구조를 해소한다라는 걸 출발점으로 삼았는데 위를 낮춰서 모두 다 하향 평준화하는, 모두가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일하는 그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지 아래층을 온기를 북돋는 정책 내용은 그냥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안정성으로 보면 안정성 항목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은 노력한다, 강구한다 이런 표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유연성 항목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굉장히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들은 명료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이런 사안들은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들은 안정성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 사안인데 유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연성의 항목으로 옮겨져야 될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안정성 항목 쪽조차도 유연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 안정성 항목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 매우 불균형한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북돋는다는 정책 사안들이 대부분 방법 수단이 기업 지원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거나 또 노동 조건을 상향시키면 기업에게 얼마를 주겠다. 기업 비용 절감이라는 우회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정책은 계속 써왔는데 그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실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런 기업 우회 지원책은 굉장히 소모적인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효과는 굉장히 낮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회적 지원책, 기업의 판단과 의중에 의존하는 해결책입니다. 정부의 돈을 직접,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정부의 돈을 직접 쓰면서 직접적 해결책을 도모하지 못하는 방안을 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관행은 여전하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도 사실 이런 산은 잘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이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못 찾는 핵심적인 문제다. 청년 실업 의무 고용제 얘기를 할당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써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 지원책을 주는 기업에게 추가 고용하면 얼마를 더 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정책은 효과가 발휘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감하는 문제에서 문제에 대한 어떤 뚜렷한 개선책을 원했는데 다른 데를 헤집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노사정 합의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책 실패, 이제까지의 정책 실패와 정책의 무능력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틀을 벗어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합의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청년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수치를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가 청년 실업률 두 자릿수 넘었다라고 해서 호들갑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감은 두 자릿수를 넘은 지는 한참 됐다라고 생각하겠죠. 실질 실업률을 추정해 보면 2014년 33.1%, 2015년 1사분기에 36.1%까지 추정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다. 셋 중에 한 명이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제 명목 실업률 4% 됐다고 해서 많이 높았다 그러는데 실질 실업률로 보면 한 4배 정도 되는 16%. 이것이 아마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정서와 맞는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청년 실질 실업률은 그 2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청년이 유노동화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향후에 전체적인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당사자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의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청년 유화가 나타난 징표들을 몇 가지로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매우 더 심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전일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첫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고 직업훈련 경험자의 수도 매우 낮습니다. 그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은 공공기금으로 투자가 되는 것인데 다 사적 기관에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지출됩니다. 여기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이제 더더욱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세대라는 말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데요. 주거 빈곤율도 매우 높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용 불량에 처하는 비율도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 내의 계층 간 격차도 매우 심각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나 소득의 세습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한 기회 보장이라는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탈사회를 상징하는 그런 풍자하는 표현들이 횡행하고 있죠. 거의 정말 절벽 앞에 선 느낌으로 이 문제를 주시해야 될 것인데 그런 어떤 비장함은 이 합의문에서 나와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합의문 내용이 있습니다. 예, 끝에 보시면 정책적 지원 끝에만 읽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고용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발굴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같은 명확한 표현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시작된 합의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합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나가보고 이런 노사장이 같이 노력하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이미 변했겠죠. 청년 대기업 공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한다. 예, IMF 위기 이후 27년간 강구해 왔습니다. 뭘 또 새롭게 강구할 것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청년 고용 의무제 옛날엔 고용하도록 노력을 의무화시키는 것이었고 지금은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걸로 향상시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역사도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12년이 넘었습니다. 15년이라고 그랬는데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었고 고용을 의무한다라는 조항으로는 사실은 사중 손실을 원래 하려던 인원을 지원금 받아서 하는 것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만 추가 고용이 얼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면 사실 막연히 지원금 주는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게 고용을 의무한다고 해서 새롭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 이런 과정으로 평가해서 볼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고용 대책 항목에서만 청년 고용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보험 적용 확대,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 비정규 대책 이런 게 이제 고용 창출과 안정화에 다 전반적인 보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청년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고임금 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보장성이 높아지는 방향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는 오히려 깎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한 대부분 청년들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들은 그 요건이 강화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2년간 고용돼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강화됐습니다. 사실은 이건 청년 실업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후퇴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후퇴된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용됐다라는 것은 실업보험 측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이 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구직 촉진 수당이든 이런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보장제도로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업보험조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노동 시간 단축은 대법원 판결이 곧 임박해 있고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이고 노동부도 정책 추진 방침으로 밝혔었던 것이 대폭 후퇴한 양상이죠.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후퇴한 내용에다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붙여졌습니다. 이거는 실노동 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조처입니다. 뭔가 보장해야 될 것은 이상한 얘기 덧붙여서 보장성을 약화시켜 놓고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는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고용 창출의 여력은 대폭 축소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막 10중 8구 이제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 경험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기업들의 비정규직 활용폭을 높여주는 사용기간 확대나 파견 확대는 사실 청년들의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착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고임금 정규직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고임금 정규직에게 1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지만 2차적 영향은 저임금 하층 노동자들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해고 문제,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도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도 더 영향을 미치고 청년들도 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 대책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뿐 아니라 전반적 정책도 사실은 청년 고용에 역행하는 조처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기존 청년 실업 대책을 쭉 표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박근혜 정부는 청년 고용 절벽 종합 대책이라는 걸 7월 말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는 립 서비스에 가깝고요.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없거나 재원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지자체의 재원을 떠넘기는 것, 핵심적인 가장 많이 고용 창출하는 영역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영역입니다. 지자체가 지금 복지제도 때문에 거의 재정 파탄 상태에 있는 건데 실현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턴제 중심의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의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책 실패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인턴제 중심의 청년 고용 정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한 세세한 평가는 생략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기존 청년 고용 대책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 앞에 이제까지의 청년 고용 대책을 평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비중이 높은데 실제로 효과는 없고 그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감사원의 지적은 사실은 인턴제 중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갖는 한계입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인턴제로 일자리를 20만 개 창출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5년간 20만 개입니다. 4만 명씩 곱하기 5입니다. 근데 실제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4만 개입니다. 왜? 11개월씩
반복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11개월 쓰고 나가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또 채웁니다. 그걸 누계해서 20만 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4만 개인 거죠. 이런 식의 허수들이 들어가 있는 정책입니다. 인턴 중심이라서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허수까지 더 첨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 대책에 뻥튀기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정책입니다. 구직자에게 직접 주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청년 고용 대책 평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우회 지원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사실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좀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에게 주느냐 기업에게 주느냐의 문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거는 청년 고용 대책에 수위가 그 정도밖에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그보다 넘어서 기업에게 줄 것이냐 사회 시스템으로 작동하게끔 하는 영역으로 그 지원금이 쓰이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비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일자리 예산 규모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청년 고용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산 자체가 전체 예산 비중에서 봤을 때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직업훈련 시스템도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지금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순 기능 중심의 교육 훈련을 하고 그 실적을 청년 고용 대책으로 이만한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런 직업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 실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유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낮추는 것. 현재 사회 안전망 수준을 고려할 때 사실 사회 해체 수준으로 가기 쉬운 발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안전망을 까는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브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논란의 와중에 재벌들이 청와대 갔다 온 다음에 청년 고용 신규 채용 방안을 냈는데 그걸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죠. 그런 와중에도 하던 대로 숫자를 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우직하게 숫자를 명확하게 냈는데 딴 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창출한다 그러는데 좀 실현성이 없거나 하청업체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하청업체 채용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재벌 기업의 고용 대책으로 내놓고 있죠. 현대자동차만 우직하게 임금 피크제에서 몇 개 만들겠다 이렇게 딱 그것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이고 나머지는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의존해서 고용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반문해 봐야 되는 시점에 여전히 기업에 매몰된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63페이지 보시면 고용복지 연계 체계로 본 고용 시스템을 유형화해 보면 실업규제와 고용규제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고용규제가 강하면서 실업규제는 배제적이라서 경제적 보호를 단체 교섭 집회 힘으로 견제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영역이 경제적 보호 영역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숫자는 10%를 우리나라 농자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겨냥하는 어떤 핵심적인 정책들이 구사되고 있죠. 그런데 복지체계로부터 배제되고 노동시장 규제로부터도 배제된 불안정성 영역에 상당수가 존재하고 그 규모는 한 3분의 2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지금 합의문의 내용은 경제적 보호 수준에 있는 10%를 하방 이동시키는 불안정성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수평화시키는 방법을 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 방법밖에 없느냐?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면 통상임금 문제, 실노동 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역동적으로 조합을 하면 역동적 해결의 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선택의 길이 있는데 이런 해왔던 방식, 매몰된 방식, 유연화 신화의 매몰된 방식만 계속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대안은 간략하게 평가의 주요 초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자세히 논의할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방향, 전반적인 합의문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구체적 대안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동적 어떤 조합에 지금 현재 쟁점들을 역동적으로 조합하는 대안의 가능성에서 청년 문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꿈꿀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는 한국형 로제타 플랜을 전개하자. 이 다른 점은 뭐냐? 지금까지 의무고용제 있었다,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의무화 시켰다. 공기업 공공부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하의 임금, 3분의 1 이하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인력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원금 25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런 인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1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셈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걸 50만 원으로 높이면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정책이 지원금 정책과 겸비돼서 인건비를 낮추는 정책과 겸비돼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인 체제 없는 유인 체계는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견인하는 것,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 주겠다. 이것이 사실 사회적 비용 분담의 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내려야 됩니다. 지원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1일당 한 명이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그 충족 못 시키는 1일 한 명에 대해서 하루치씩 5만 원씩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거 모아내면 굉장히 강한 제재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유인책을 쓸 수 있는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고 유인책은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임금격차가 높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높은 수준에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데 견인책과 합해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 놓으면 굉장히 강력한 유인 체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시스템의 변화, 그게 로제타 플랜이지 의무고용제 할당제를 적용한다 이것이 모두 다 로제타 플랜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엔 더 강화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아무 일이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일자리에도 그냥 내몰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축으로 해서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 유효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재원이 어딨냐? 청년 고용 증대세제라는 말을 노동부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환 노믹스에 나오는 얘기의 버전을 사실은 그 고소득자와 배당소득자에게 주는 정책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썼는데 실질적인 서민가계 환류 정책으로 탈바꿈시키면 청년고용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하는 이런 방안이 세부적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발상을 바꿔야 돼. 고용은 이제는 더 이상 기업에 의존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 청년 실업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없다. 사회 시스템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뭔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무대책으로 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우리 권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덕여대 경영학과에 있는 권혜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일단 발표문 미리 좀 읽어봤고 지금 와서 또 발표를 들었지만 사실 그 발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이견을 제가 뭐 토론으로서 제시한다기보다는 뭐 고민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첨언을 하는 형식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일단 뭐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뭐 다 느끼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여기 발표문 서두에 이제 나와 있는 뭐 청년 고용의 이제 심각성 현재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서 뭐 명목 실업률만으로도 실제 실업률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일단 뭐 이미 10%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신규 채용이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생겨나고 있는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까 김유선 소장님도 또 발표를 하셨지만 초단기 근속의 일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센트 워크라고 하는 괜찮은 일자리라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일자리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 채워지다 보니까 뭐 청년 취업 인턴제에 대해서 아까 비판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도 그게 청년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일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또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합의문 내용에 대해서 이 합의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청년 고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기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청년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 그 합의문 자체에서 청년 관련 내용들은 아주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이라고 아까 지적도 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합의문의 내용들이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청년 같은 우리가 흔히 주변부 취약 노동계층이라고 하는 층들에게 더 위해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토론으로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가 해왔던 청년 고용 대책이라는 건 대부분 유인책인데, 그죠? 견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실효성의 측면에서 견인이라고 하면 이게 강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대안들을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고 특히 제가 또 주목했던 부분들은 청년 고용의 문제를 복지랑 결합을 시켜서 고용복지의 틀 체계 안에 담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발제하셨던 청년 고용 증대세 문제 같은 것들을 제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해결책으로 제시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봤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쭉 제기시된 대안들은 좋은 대안들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단번에 한꺼번에 실행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실효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뿐더러 지금 가고 있는 정부의 방향은 또 그거랑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청년이 이해대변 기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최근에 이제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알바 노조 같은 새로운 흐름들이 생성이 되고 굉장히 주목할 만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년들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또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우리가 진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별로 좀 안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1단계 반드시 실행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실시간 노동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조직 노동의 대응 차원에서도 이제는 이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강제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청년 고용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실시간 노동 시간 단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스텝으로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여러 번 얘기됐던 청년 고용 촉진법과 관련해서 문제는 이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또 아까 올라갔던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3% 청년 고용 의무 할당을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신문 내용들을 보면 철도공사 같은 이 대규모의 공공기업이죠. 공기업인데 여기도 1.7%만 지금 청년 고용을 했다라는 거죠. 뭐 한전 뭐 이런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규모의 공기업에서도 3% 할당률을 채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행률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정말 그죠 청년 고용 세제였죠. 정확히 이름이 청년 고용 증대세 같은 부분에서 위반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저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고 하는 그 청년 고용 촉진법의 현실화와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현재 공기업은 무조건 3% 할당을 이제 지킬 수밖에 없게끔 하고 아까 얘기했던 한전이나 철도공사 같은 데서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세라든지 이런 형태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뭐 이런 안. 그 다음에 실시간 노동 단축. 이렇게는 분명하게 이제 1단계에서 뭔가 추진해야 될 정책으로 못 봤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형태 조금 더 우리가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정책과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을 조금 가려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통해서 좀 뭔가 이해대변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이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물론 이제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하셨고 그게 실질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마치 이게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계속 포장이 됐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었던 이제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아까 이제 김희선 소장님은 그게 별로 그 연공성이 있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는 약간 진짜 그런가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긴 했지만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라는 거는 어쨌든 비정규직한테 유리한 임금 체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관점을 투여했을 때 이게 우리가 환영할 만한 그리고 계속해서 고수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임금 체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서 수요 측 요인을 비정규직이나 청년 고용 확대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마치 연공서열 아닌 거는 다 비슷한 것처럼 진급급, 성과급 이렇게 한 묶음으로 얘기가 되는데 진급급이나 성과급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친화형 또는 청년 친화형 임금체계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청년 친화형 그리고 고용 제도나 청년 친화 임금 제도 이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주시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견인책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온 수준하고 완전히 다 뒤엎자라는 건데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은 어쨌든 깔게 되면 단계적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걸 현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발상의 전환
단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일으킬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곧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다시 난무하겠죠, 뭔가. 근데 그 수준까지 단절적인 변화를 하는 수준까지 정치의 계절에 공약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도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굉장히 신선한 내용들이 많았었죠. 그거랑 하나도 상관없이 하고 있어서 문제지만, 근데 이제 이런 그 수준하고 좀 다른 것은 유인책하고 다른 견인책을 쓰느냐, 기업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기업을 견인하고 감시하고 강력하게 끌어내는 정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그 어떤 판단에 가부가 갈린다. 이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그다음 노동시간 단축하는데 프랑스 35시간제도 사실 유인책, 견인책이 같이 쓰여서 이게 작동한 거죠. 고용 창출을 한 게. 그게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그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견인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스페인 정책도 유인책과 견인책이 겸비된 정책이고 벨기에 청년 실업 의무고용제도 두 개가 겸비된 정책입니다. 두 개를 겸비하는 정책이 우리 고용대책에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청년 고용 촉진법이 있는데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실 고용노동부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라서 기재부에서 인건비 총액 인건비 관리를 하죠. 인건비 통제를 하고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건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의무고용하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기재부 장단에 춤을 추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전체 정부의 수준에서 보면 뭘 어쩌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철도공사 어쨌든 누적 적자가 있기 때문에 한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걸려 들어가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인 통합적인 정책적 일관.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라는 신호를 더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부처에 확실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발상을 하기 어렵다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주목하는 게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인데요. 사실 숫자로 어림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그대로 되지 않죠. 시간만큼 줄인 만큼 사람들이 다 4시간씩 줄여서 10명분 합하면 1명 고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데 그런 세부적인 안까지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위원회 무슨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어디 한 군데서라도 새로운 발상으로 돌파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계기는 형성된다고 봅니다. 임금체계 문제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면서 여러 군데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 곡선을 다 보여줬는데 그 사내하청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사내하청 연수원에서 한 2년 이상 일하면 단계적으로 일부를 선별해서 한 5% 내지 10% 정도가 선별돼서 정규직 채용이 되는데 정규직 채용되면 초임금이 하청 때보다 낮아져요. 굉장히 낮게 시작합니다. 연금의 급의 비결은 초임금 수준을 굉장히 낮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가면 많이 올라가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 이쪽에 인력이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 구성상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초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이점을 다 누렸던 거죠. 기업들이.
그러나 기업들이 그런 장점, 기업이 누리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현재 직면하는 문제점만 얘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본급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연공급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집단 교섭 임금으로 성과급 유사한 항목을 그냥 성과급 아닌 방식으로 받았던 게 있는 거죠. 그런 구성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급 비중 3분의 1이고 통상임금 비중이 해봐야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임금 체계라는 거고요. 그래서 초임금 수준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직무급 가려면 기업들이 일단 힘들 겁니다. 왜? 낮은 초임금 수준으로 맞추는 직무급으로 가자 그러면 그건 동의가 안 되죠. 중간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그 연령으로 끊지 않고 직무 기준으로 임금을 주자 그러면 초임금부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중간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근속 15년 차 임금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있습니까? 기업이 못 가는 건데 사실 낮추려고 하는 초임금 수준으로 낮게 형성을 해서 그대로 깔려고 하는 생각이 기업의 속내인 거고 그건 서로 이해가 맞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논리가 뭐 연공급에 대한 비판 논리가 생산성 곡선은 뭐 중액임금 때에서 내려가는데 50대 이후로 내려가는데 요새 뭐 꼭 육체적 건강도나 정신적인 건강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임금 곡선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일치시켜야 된다는데 초임금 수준에서는 초반에서는 그만큼 기업이 생산성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한 20년 전에 나온 곡선입니다. 그거 지금 쓰면 안 되죠. 지금도 이렇게 50세 넘어가면 꺾어집니까? 70세쯤 돼야지 꺾어지지 않나요? 60세는 넘어가야지. 50세에서 잠깐 꺾이기는 하지만 그 곡선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근거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임금 체계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업이 가지고 생각하는 것 말이 그대로 이게 통용되기 어려운 몇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평균 수준으로 직무급 하자 그러면 찬성하죠. 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수단인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직무급 하자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분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